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그게 언제나 사실인 건 아니죠. 일상 속에선 그런 위대한 업적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를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립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어서인지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의 영웅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특별한 장소를 찾아 헤매게 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 중 하나는 바로 해발 8848.86m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정상입니다. 오늘날 이 정상을 정복한다는 건 인간의 용기, 인내력, 그리고 손익을 계산하는 능력까지 시험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에베레스트에는 인생 마지막 위협을 완수하고 그곳에 남겨진 이들의 시신이 다수 존재합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언제나처럼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릴게요. 데스존. 에베레스트 산허리에 시신이 방치되고 심지어 아직 살아있는 사람조차 구조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혹독한 환경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의 환경이 우주에 비유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죠. 해발 8000m 이상의 고도에서는 우리 몸이 정상적인 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3분의 1밖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발생합니다. 혈중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산소화되지 못하고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결국 온몸의 조직에서 산소 부족이 심각해지죠. 그 결과 뇌나 심장, 근육 같은 주요 장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식이 흐려지거나 운동 조절이 안 되고 숨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엔 의식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로 인해 실제로 목숨을 잃는 일도 흔히 벌어지죠. 이때 등반자가 죽을 힘을 다해 산을 오르고 있든 아니면 침낭 속에 누워 잠시 쉬고 있든 그 차이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누구나 저산소증으로 고통받게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저산소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산소통으로 산소를 호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데스존에 머무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소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들 합니다. 보통 해발 7000m에 위치한 제4캠프에서 정상 공격에 나설 때 준비를 철저히 한 등반자라면 하나에 약 5kg쯤 되는 산소통을 4개 이상 들고 갑니다. 산소통 무게만 해도 벌써 20kg이 넘는데 여기에 침낭, 아이스엑스, 로프, 텐트, 음식, 물까지 모두 챙겨야 하죠. 다시 말해 이미 위험에 처한 누군가에게 산소를 나눠준다는 건 대부분의 경우 자기 목숨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데스존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저 운이 좋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요즘은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베이스 캠프를 출발합니다. 그 후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대에 별빛과 헤드램프 불빛에 의지해 대부분의 구간을 올라 정오쯤엔 정상에 도착하죠. 정상에 도착했다고 해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 안에 사진을 찍고 바로 하산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하산은 오후 6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데스존에서의 체류 시간을 포함해서 정상 등반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시간 이내여야 하죠. 물론 에베레스트 원정 전체에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왜냐하면 고소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면 해발 5000m 이상에서는 고산병에 걸릴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에베레스트에 오르기는커녕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반자들은 등반에 앞서 고소 적응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는 보통 3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발 5400m의 베이스 캠프에 머물거나 6400m, 7300m, 8000m 지점까지 올라가 몸 상태를 점검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상 직전 구간으로 출발하기 전엔 해발 약 7300m의 제3캠프나 8000m의 제4캠프로 이동하죠. 하지만 이런 몇 주짜리 준비 기간이 몇 달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등반을 다음 해로 미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는 건 기상 조건이 나빠졌을 때죠. 물론 대부분의 에베레스트 원정은 최적기인 봄,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상적인 시기라 해도 베이스 캠프의 기온은 영하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드물고, 정상에서는 바람이 잔잔할 때에도 영하 26도, 폭풍이 몰아치면 영하 45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깎아지른 절벽, 어디에 있을지 모를 빙하의 크레바스, 사람이나 텐트를 통째로 날려버릴 눈사태 같은 위험 요소들을 생각하면 화성의 사막조차 리조트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의 상업화. 에베레스트의 비탈에서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구조하는 문제에서 경제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데스존의 극한 고통 못지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요. 에베레스트 등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사람당 3만 달러에서 많게는 15만 달러까지 이릅니다. 입산 허가 비용만 해도 네팔 정부에 최소 3,750달러에서 최고 11,000달러를 내야 하죠. 참고로 올해 9월부터 이 입산료의 최고 금액이 15,000달러로 인상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네팔 입장에서 보면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8,000m급 고봉들은 사실상 무한한 수익원이죠. 입산료가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비싼 요금은 등반 최적기인 봄에 적용되고, 겨울이나 몬순기에는 요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등반 10건 중 8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에베레스트 빙하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허가증을 무려 4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는 셈이죠. 여러분 오해 마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그래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른다는 건 어떤 사람에겐 용기와 위대한 도전이겠지만 등반을 주선하는 회사들에겐 그저 수익성 좋은 사업일 뿐입니다. 이 업계에선 가격이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와 산소 제공이 포함된 풀보드 서비스는 1인당 약 46,000달러 정도 하고, 가이드 2명과 산소통 12개가 포함된 고급 VIP 패키지는 56,000달러에 달합니다. 다만 이건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등반 준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대형 원정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에베레스트 플러스 로체 패키지나 스피드 어센트 같은 특별 코스를 선택할 경우 최고 15만 달러까지 비용이 올라가죠. 생존자 구조가 최우선. 결국 데스존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고, 에베레스트 등정이라는 오랜 꿈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수년에 걸쳐 준비해온 원정이라는 점, 앞으로 체력이나 자금이 부족해 다시는 도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위해 수만 달러를 들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꿈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죽은 등반자의 시신을 산 아래로 옮기는 건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체력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 에베레스트에 얼어붙은 비탈에서는 등반자가 구조받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시신들은 얼음 속에 갇힌 채 눈에 살짝 덮인 상태로 수년,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등반자들은 그 곁을 지나치면서도 묵묵히 등반을 계속하며 저 머나먼 정상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별을 향해 나아갑니다. 1960년대 이후 에베레스트에서 숨진 사람은 300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에게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던 바로 그 산의 거친 바위 경사면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사망률은 고작 몇 % 수준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위안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이 수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K2보다 확실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K2는 에베레스트보다 불과 238m 낮지만 등반자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는 험난한 산이죠. 하지만 사실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사람의 수는 K2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복 등정을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지구의 꼭대기에 도전한 등반 횟수는 벌써 11,000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에 성공적으로 오르는 사람의 수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 5월엔 67명이 정상에 올랐지만 2019년 5월 23일 하루에만 무려 354명이 정상에 도달했어요. 소설가는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고 인물을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주인공을 일부러 위기 속에 밀어넣기도 하지만 에베레스트에서는 자연이 스스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흔적은 지금도 정상으로 향하는 길 곳곳에 시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그 시신들이 새로운 세대의 등반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예를 들어 수많은 에베레스트 기록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996년에 숨진 인도 등반가 체왕 팔조르의 초록색 등산화가 바로 그것이죠. 그의 시신은 거의 30년 가까이 에베레스트의 유명한 루트 근처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다른 등반자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려 했다면 루트에서 벗어나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산 아래로 옮기기 위해선 눈앞에 두었던 정상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려야 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초록색 등산화를 신었던 그 등반가와 그의 두 동료 모두를 구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스존에서 텐트도 음식도 산소도 없이 밤을 보내야 했고 결국 모두 정상을 내려오던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다른 등반대가 정상으로 향하던 길에 그들 옆을 지나쳤을 때 그들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나중에 구조하지 않았던 등반자들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원정의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해명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의 사례인데요. 그녀는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최초의 미국인 여성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정상으로 향하는 루트 근처에 무려 9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등반자들 사이에선 잠자는 미녀로 불렸습니다. 인도인 등반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랜시스는 1998년 5월 24일 정상에서 하산 중 숨졌습니다. 참고로 통계에 따르면 사망사고 대부분은 이 루트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등반자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마지막 힘을 짜내고 나서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프랜시스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탈진한 프랜시스는 남편인 세르게이 아르센티에프보다 뒤처졌고 세르게이는 혼자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소통을 챙겨 들고 아내를 찾기 위해 다시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는 등반 중 우즈베키스탄 등반가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자신의 아내를 지나치며 도우려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 뒤로 세르게이의 생존한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산소통 파편들 사이에서 발견된 건 1년 뒤였습니다. 프랜시스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숨지기 직전 등반가 이언 우드홀과 캐시 오다우드가 그녀를 구하려고 했다는 정황은 전해져 있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은 프랜시스와 몇 시간 함께 있었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애썼다고 주장했죠. 분명한 사실 하나는 2007년 우드홀이 프랜시스를 위한 상징적인 장례를 위해 특별 원정을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잠자는 미녀의 시신을 미국 국기로 감싸고 다른 등반자들이 보지 않도록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사면 아래쪽으로 옮겼습니다. 한편 조난당한 등반자가 실제로 구조된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언젠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